네, 그러면 16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자기 소유의 고하니까 옛날 그림이 되겠죠. 옛날 그림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그렇기 때문에 갑의 의사는 지금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갑의 의사는 960만 원. 여기가 핵심이고요. 그렇게 해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서에는 그 의사와 달리 69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진위를 알 수가 있다면 결국에는 진위를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해석 자료가 없어서 그 표시된 여기가 690만 원은 지금 표시죠. 표시된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뭐 이미 이제 기출문제가 되겠고 여러 번 접하셨으니까 이거 정답 자체는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 가장 핵심은 일치입니다. 일치. 그리고 그 의사가 서로 일치했을 때에는 진의를 탐구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즉 갑의 의사 이것은 960만 원 다음에 69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690만 원 이 청약에 대해서 그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을의 의사는 69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를 해서 규범적 해석의 방법이 된다. 규범적 해석 방법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에는 23회 기출 문제인데요. 그 비진위 표시를 사례 형태로 내다가 문제 그 자체가 조금씩 약간 그 표현에 약간 문제는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좀 보시면은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증여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겁니다. 증여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이 부분이 달라져.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진위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미 잘못됐고요. 그 다음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므로 비진위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증여라는 것은 계약이죠. 우리가 단독행위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제포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처리, 상추면 면은 채무 면제였죠. 스프, 수권행위, 그 다음에 해치 이러한 기부가 단독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위 표시 규정은 적용이 된다. 판례사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즉 이설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 학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자주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표현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또 그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이 되어서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됐다. 그 경우에 있어서 을이 손해를 입은 게 없죠.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 자체가 없다라는 거. 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을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르긴 모르는데 선인데 과실이 있다. 유과실이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이제 되겠고 다음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갑, 을, 비진위 증여, 비진의로 증여가 있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여기서 다시 병이 나왔고요. 등기를 했다. 그런데 그 진위를 몰랐다.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러면 병이 지금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 그럴 때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표시 무효를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X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제가 18번이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조금 이거 기계 다루는데 조금 미숙해 가지고요.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번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그런데 그 의사 표시는 비진입 표시다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비진입 표시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겁니다. 결여된 거. 그런데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이 말은 진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진입 표시가 아닌 것,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강박에 의한 증여. 강박에 의한 증여, 이건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둬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출 또는 채무 명의대여, 대출 명의대여, 이 부분은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해가지고 꼭 알아둬야 되죠.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는 대표 판례는 뭐였습니까? 사직서 판례. 네, 이 부분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사례 문제에서 봤던 그 부분입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 부분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예를 하나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거죠. 그 예는 뭐가 되겠습니까? 채무 면제, 상추 면에서. 그래서 자주 그 학자들이 예를 드는 것은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채무를 탕감해줄 의사는 없었지만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그 약속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매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본문과 단서를 합한 겁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이때에는 보호가치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 보호가치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선의 무과실일 때. 그래서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생각을 하시면 어떠할 때 비진입 표시에서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는가? 선의 무과실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표 판례가 사직서 판례가 되죠.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이란 말은 왜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강요, 그 다음에 일괄 사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지시 강요했으니까 사용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폼이 상당하고 그러므로 이로 인한 그 퇴직 처리 그거는 무효가 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진위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 이거는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 사유. 그래서 우리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하는 실익이 중요한 실익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실익이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실익은 성립 요건을 갖춰서 존재할 때만 계약이 있을 때에만 무효 취소가 문제가 된다. 네, 그 부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정허위 표시에 대한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잔형적인 사례 형태가 되겠죠.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허위 표시에서 중요한 단어가 다 나오고 있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래서 마치 이제 을이 소유자인 듯한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 그래서 이 병은 지금 선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면서 돈을 빌렸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을 때 이제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죠. 허위표시. 네, 그러므로 무효이다.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 간에는요, 항상 무효가 되고, 가장 매매니까,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의 기초에서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소 청구에 가름하는 게 있었죠. 말소 청구에 가름해서 똑같은 물권적 청구권인 거. 그래서 이거 말소 청구에 가름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거. 그래서 말소 청구가 나올 자리에 자주 우리 시험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실명법에서도 말소 청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된다. 그러면 병은 지금 여기에 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과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병은 선이 유과실이라는 겁니다. 선이 유과실. 이러할 때 이 병이 보호가 되겠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허위 표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론은 뭐가 됩니까? 추정된다. 추정된다와 또 한 가지 뭡니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나오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었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와 관련돼 가지고요. 선의가 나오면 첫 번째 이 선의는 추정된다. 그 다음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처럼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된다. 선의이기만 보호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허위표시여서 무효였고 갑과 소유권은 갑한테 있었는데 갑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인정이 되니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가 다 옳게 되겠고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을 보시면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든 반환금을 구할 수가 없다 하면은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갑하고 을하고 둘 사이에만 있으면 여기 등기가 되어 있다라든지 물론 인도까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자체를 반환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가 제3자다. 그랬고 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당권이 실행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할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돈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당사자에서는 언제나 무효니까 그 소유권 자체를 반환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돈으로,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5번이 지금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제가 된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제에서는 그 해당하는 제3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는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의 무효, 즉 108조가 되겠습니다. 108조. 네, 그럴 때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일단은 제3자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제3자가 아닌 사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가지고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다. 그 말은요. 여기에서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하면 얘한테는 가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매계약서에 가장 매매에 써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는 가짜 채권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행위를 기초로 여기에 이유가 돼가지고 가짜 채권, 가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 그래서 여기 가장 전세권자니까 가짜로 이 사람에게 이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가압류한 사람. 다음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짜 양수인,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장 양수인,
가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물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 여기 채권, 가짜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 모두 다 어떻습니까? 이 가장행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가짜 때문에 달려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2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 아닌 사람.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매매를 할 때요. 애들이 가장 매매를 할 때 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그 계약에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을 우리가 제3자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거, 이 제3자는 그 제3자가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매매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직접 이 가장 매매에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가장 매매는 4월 1일 날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애는 이 4월 1일자 계약서에 매도인 갑 나와 있고요. 매수인 을 나와 있고 저기 밑에 가면 대금은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병은 4월 1일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번까지 봤고요. 다음에 이제 21번 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네, 그래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지금 이렇게 23회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23회 기출문제. 착오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나왔던 문제라는 것은 착오에 관련된 기본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판례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벽돌공장 사건. 그래서 착오 같은 경우에는 조문은 딱 하나고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들이 쭉 있죠. 중요 부분에 해당하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외워야 된다. 그래서 법령상의 제한, 벽돌공장 사건.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양도소득세 사건.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좀 억지스럽게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착오 취소된다. 벽돌공장 사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너는 그냥 벽돌이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착오 취소 안 된다. 착오 취소가 안 된다. 그럴 때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착오 취소가 안 된다. 착오 취소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표현을 해버리냐.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거.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가압류 사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있으나 마나 사건입니다. 주체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가 있지만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다. 이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있으나 마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니까 착오 취소가 안 되죠. 하지만 얘가 표시가 되면 고려가 돼가지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또는 제공된 거. 해당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요. 관계 법령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던 대구 두류공원 사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대구 누리공원 사건하고요. 예, 귀속 해제된 토지 사건. 네, 그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표시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은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은 창신상의 사건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창신상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중개사를 통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믿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을 확인을 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 표현을 꼭 알아두자고 그랬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5번 질문 볼까요? 그래서 5번도 이제 너무 자주 나오는 이제는 지겨워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를 해가지고요. 이 상대방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이러한 청구들을 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이렇게 정답이 됐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계속 이제 착오로 이어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년 25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치기 위반이라는 겁니다. 신의치기 위반. 자, 착오를 했습니다. 착오를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착오는 지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상대방이 여기에 동의를 해줬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뜻대로 지가 잘못했는데 자기 뜻대로 동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한다라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돼가지고요. 틀린 것은 이제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률에 관한 착오. 이건 어떤 착오입니까?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양도세 사건이죠. 양도세 사건에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부과 여부,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우리 판례는 이렇게 법률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경우에서 착오 취소가 되니까 이때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하천 부지인 경우에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다. 그렇게 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네, 이 부분 나와 있고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 여기는 1번지. 합의했죠. 일치했습니다. 이 말은 일치했다. 거기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나 목적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2번지로 표시했다. 이럴 때 그 계약 착오 취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여기는 1번지로 당사자가 합의한 1번지대로 계약이 성립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처리 문제 중에 하나인 착오 취소라는 건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구 두류공원 사건이나 귀속 해제된 토지 사건 거기서 나왔던 그러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 이 부분이 상대방의 동기의 착오 이것 자체를 유발 제공한 겁니다. 이랬을 때는 빠져 토지를 국가에게 증여했다.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착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중심으로 그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여의 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가 아닌 것, 강박에 의한 증여입니다. 증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바로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이.
그런데 강박이 한 증인은 비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서 진의가 있다. 진의가 있다. 네, 다음에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할 때는 그래서 이 단어들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증여니까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에 의사표시로 가라. 그래서 반사회지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3자 사기 강박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았다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는 이 상대방의 보호가치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보호가치. 그래서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없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는 두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리고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는 알았다면 나와 있으니까 보호가치가 없고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 완전히 박탈됐다. 그래서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 이것 자체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 박탈됐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예,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강박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핵심이 여기 위법성이죠. 위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과 관련돼 가지고요. 고소고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죠. 정당한 권리 행사는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이 아니다. 그럴 때 이 위법성이라는 것은 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이라든지 무슨 뭐 목적 이러한 단어들에가 수식어가 나쁜 수식어 수단이 부적당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법질서에 위배된다랄지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그러면 위법성이 어떻습니까? 부적당하니까 인정된다. 인정된다.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5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4번) 문제. 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의사표시 관련된 규정들 그래서 여기 107조부터 110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공소 이렇게 하겠죠.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공법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공무원의 사직서 그래서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110조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기 강박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박에 의해서 소를 취하했다. 그러면 표시된 대로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표시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런 거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은 그냥 취소죠. 그냥 취소. 그냥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호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제가 설명 본인이 선의이면 이렇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 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인 측의 이건 기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이제 틀린 거였고요.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외형만 갖췄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죠. 0입니다. 0.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묵비한 게 기망행위에 해당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 교환계약에서는 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고지 의무가 없다. 자기가 알아서, 당사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묵비한 것도 기망행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위고지. 시가를 더 높게 말하는 거, 이것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네, 그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시고, 다음에 5번 질문 보시면, 제3자의 사익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은 경합이라는 단어죠. 경합. 일정한 사실이 여러 가지 법률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각각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죠. 제3자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 요건이 갖춰진다면 이거는 취소, 이것은 110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 110조. 의사표시에 관련된 이 요건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 750조입니다. 750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형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민법에서 보면 이 계약 자체를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드는 이 민법 총칙의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불법행위, 손해가 있을 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도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 표의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즉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시소송달 제도에 의해서 송달시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조문이 바뀌었죠. 제한 능력자. 그 경우에는 발신 후에 사정 변경, 사망을 했다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생각을 해보면 청약자는 어떻습니까? 청약해가지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발신 후에 이런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이 영향 미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뒤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법정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점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도달주 효과, 도달하게 되면 이때는 처리할 수가 없죠. 근데 도달하기 전입니다.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효력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랬고, 이제 도달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연착, 불착에 따른 불이익은 다 누가 받습니까? 표의자가. 그랬고, 이건 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표의자가 도달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 도달 같은 경우는 표의자가 입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입증이라는 건 항상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그랬을 때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이 됐다. 또는 내용 증명이다. 이처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둘 다 입증 책임이 완화가 돼가지고요. 발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해줘가지고요. 입증 책임을 완화. 그래서 우편물하고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은 도달을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우편이 되겠죠. 보통 우편. 그래서 보통 우편은 추정이 안 된다.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6번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 문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차고,
비진입 표시 따로따로 묻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물어본 그러한 일종의 종합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건 비진입 표시죠. 107조. 이거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본문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라는 거죠. 진이 아니면 알과 것이다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가 되겠죠. 원칙은 유효가 된다. 그랬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단서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 후에 사정 변경입니다.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 이제 우리 판례는 이 도달에 대해서요. 요지 가능성,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거를 도달이라고 한다.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가 있다. 맞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보통우편 나와 있습니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하고 달리 보통우편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지 않는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다음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에 이제 승부, 본인은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죠. 임의대리인이 본인은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경감해주죠. 경감해가지고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이 없다 했으니까 X는 거죠. 경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시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시키게 되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승낙을 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시키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경감해가지고요. 선임 감독 잘 뽑아야 되는데 잘못 뽑아달랄지 감독을 잘못했을 때 이때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책임이 없다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 그래서 우리가 미소부가에서 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마음껏 해라. 그래서 그 보존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권한이 없을 때 특별수권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3번 대리인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대리 나왔으니까 복스러운 복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 나오고 무조건 성립할 수 있다. 복스러운 복대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복대리는 이렇게 126조하고요. 다음에 129조 이렇게 각각 판례가 성립을 긍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리권 수여 표시에 관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조선호텔하고 표현대리인 누가 되겠습니까? 일본 영업소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주 조선호텔하고요. 그 조선호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영업소. 여기에서 이 일본 고객을 유치하는 계약, 위탁 계약 내지는 위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위임 계약은요. 지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 이게 정지 조건으로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일본 고객이니까 이 영업소가 일본에서 돈을 받고 한국으로 송금을 해주려면 외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지 조건으로 붙어 있었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 계약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경주 조선호텔은 책임을 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라든지 유무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 법률관계의 성질, 그 다음에 유효 여부,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직 그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에 의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X가 되겠죠. 지금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정답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복스러운 복대리 나왔고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니까 여기가 맞는 거죠. 옳은 거 고르라 했고 이것은 잘못됐고요.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음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법정 대리권도 어떻습니까? 126조와 6조에서 긍정되는 판례가 있었고요. 다음에 129조에서 긍정된 판례가 있었죠. 126조는 형제의 난 사건 그 부분이 있었고요. 129조는 유학간 아들 사건 이렇게 해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28번 보시겠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부수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러므로 중도금, 잔금 이러한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병이 지금 을을 기망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행위에 지금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으니까 이때 이 하자는 116조에 의해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 취소권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갑은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을이 취소한다 이러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대리인 을 그렇게 적지 않고요. 매도인 갑 이렇게 적었습니다.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랬고 이러한 대리를 우리가 서명 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가능하고요. 다음에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말은 위임장 같은 거 가지고 왔는가 본다라는 겁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을 플러스 알파 즉 위임장 이렇게 됐다면 이 위임장 때문에 대리의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어버린다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을이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을이 당사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갑은 을이 재학능력자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취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렇게 1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이 잘못된 틀린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문제 역시 이제 대리와 관련된 문제고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복대리인은 우리가 자본이었습니다. 자본.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를 하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법률행위를 할 때 을 대리인 병. 이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을 한다는 말은 지금 을 대리인 병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 대리인 병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본인 갑 대리인 병 이렇게 법률을 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 할 수 있고요. 또 계량행위도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이제 무제한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심부름꾼
신부름꾼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자는 복대리인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그냥 신부름꾼이고 복대리인은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죠. 복대리인이 아니다. 사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대리인 가량의 적용이 적용될 수가 없다. 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대리인에 대해서 성렬 의견이 게시됐다. 그러면 대리인 같은 경우 사사성파에서 대리인의 사망, 성렬 의견을 게시, 파산 이렇게 되면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고요. 127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들의 원칙, 그래서 법률이나 수권 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칙 그대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사사성파 대리인이 파산됐다.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네, 잘못됐고요. 대리인이 수인이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들이 원칙. 다음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허리였죠. 허리. 그래서 이 허가 바로 본인의 허락. 리는 뭐였습니까?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 그래서 이 각자 자기계약 그다음에 쌍방대리 금지 이것에 대한 예외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삥땅이었습니다. 개인적 이의를 도모한다. 이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무효화를 시키는 거죠. 그럴 때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무효다. 이 말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 판례는 이렇게 무효화를 시킬 때 어떤 걸 가지고 무효화를 시킵니까?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107조 1항 단서 유주처 용서. 그래서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비진이 표시 유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을 때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이 부분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예, 아니 제가 지금 잠깐 여기 지문을 보게 됐던 게 그 24회 방금 우리가 29번에서 풀어봤던 거하고 이 간단하게 그냥 똑같은 정답 형태였죠. 그래서 이 대리인을 대리한다 하니까 잘못됐습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지문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29번 문제에서 즉 24회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나왔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지금 29번 문제 24회 기출문제에서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틀린 질문이었고 또 1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간들을 많이 전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그 아래를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혹시 지금 제가 또 이거 중복돼서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자본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다음에 복대리인은 123조 조문이죠. 123조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제3자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포함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의대리인은 승부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그러면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대리인. 그래서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대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법정대리인도 경감해주는 경우가 있다. 경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122조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단서에서 주의할 것은 이것만 있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 능력자의 승낙이라든지 더 경감을 해주는 지명 같은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경감을 해줘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인이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하면은 이 경우는 잘못된 거죠. 법정 대리인에서는 본인의 지명, 요 지명이라는 게 없으니까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더 경감해가지고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다. 태만, 통지, 해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